사람에게 너무 친절하지 말아라. 이 말이 처음 들으면 조금 차갑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유노트입니다.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이 말의 무게를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지요. 도와주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참는 것이 좋은 사람의 미덕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조건적일 때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한다는 걸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언제든지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도덕의 계보와 임마누엘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 등의 내용을 참고해서 니체와 칸트의 시선에 더해 저의 개인적 생각을 여러분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니체는 인간을 계산하는 동물이라 했다. 그 말은 곧 인간은 이익을 중심으로 관계를 판단하고 그 안에서 감정이나 도덕조차 전략화한다는 뜻이다. 친절도 마찬가지다. 단순한 호의가 아니다. 친절은 누군가에게는 의도가 있는 전략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기 보호의 수단이다. 문제는 내가 그 친절을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 순간이다. 사람들은 쉽게 익숙해진다. 그리고 익숙해진 친절에는 감사하지 않는다. 당연해진 순간부터 너는 이용당하는 존재가 된다. 현대 사회는 겉으로는 공동체적이고 평등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만만한 사람을 찾는 경쟁이다. 학교에서는 도와주는 친구가 칭찬받지만 사회에서는 대신 일해줄 사람을 찾는다. 그게 너라면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너는 착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착한 사람은 존경을 받지만 거절 못하는 사람은 소모된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착한 소모품으로 살게 된다. 공자의 과유불급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다. 친절이든 배려든 모두 균형을 잃으면 부작용이 생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직장에서 새로운 인턴이 들어왔다고 치자. 너는 친절하게 복사하는 법, 회의실 예약하는 법, 매일 쓰는 예절까지 하나하나 알려줬다. 처음엔 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어느 순간 그는 그 일은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 여긴다. 심지어 상사도 그걸 기대하게 된다. 너는 점점 더 많은 일을 떠맡게 되고 그건 더 이상 친절이 아닌 착취가 된다. 그리고 결국 내가 도와주지 않는 날엔 불친절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그들은 너의 친절을 내 역할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감정을 자연적 힘의 움직임으로 보았다. 즉,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우리 본성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친절 역시 하나의 감정이다. 하지만 그 감정이 왜 나오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혹시 너는 거절하면 미움 받을까봐 친절한 것은 아닌가? 혹시 너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서 친절한 건 아닌가? 진짜 친절은 타인을 위해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친절은 위장된 감정이다. 그건 언젠가 터진다. 언젠가 상대에게 분노하고 스스로를 원망하게 된다. 친절은 때로 관계를 망친다. 특히 사랑에서 그렇다. 처음부터 전부 맞춰주는 사랑은 오래가지 않는다. 한쪽이 모든 걸 감내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는 구조는 사랑이 아니라 복종이다. 그리고 복종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인간은 대등함을 본능적으로 원하기 때문이다. 연애 초반엔 너 정말 착하다고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넌 왜 항상 말이 없어? 라고 묻기 시작한다. 착함은 그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기대가 되었고 그 기대가 지루함으로 바뀐 것이다. 그게 친절의 한계다. 기대하게 하고 실망하게 만든다. 하이데거는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존재라고 했다. 다르게 말하면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은 내가 아닌 삶이라는 것이다. 너는 지금 너로 살고 있나? 아니면 착한 사람의 가면을 쓰고 있나? 친절도, 배려도, 사랑도 좋다.
하지만 그게 진짜 내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그건 결국 너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된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내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다고 치자. 늘 친절한 점원 한 명이 있다. 항상 밝게 인사하고 한 번도 짜증내지 않는다. 처음엔 손님들이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서비스가 조금만 느려져도 불만을 표출한다. 친절은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기준이 된다. 그리고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칭찬 대신 비난이 쏟아진다. 그게 인간이다. 적응하는 동물, 그리고 때때로 잔인한 동물. 진짜 강한 사람은 필요한 순간에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착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착하기만 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 너무 친절하지 마라. 사람에게 모든 걸 주고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건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은 친절한 사람을 얕본다. 그건 인간의 속성이다. 우리는 경계 없는 존재를 보면 안심하고 그 안심은 곧 만만함으로 바뀐다. 거절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요구를 던진다. 그게 인간의 요구의 확장성이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다. 그러다 중간 업무, 결국엔 내 역할까지 넘겨받는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내가 한 번이라도 이건 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갑자기 왜 저래? 라는 반응을 보인다. 왜 그런가? 그들은 내가 해왔던 모든 친절을 내 인격의 일부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친절이 의무가 된 순간 거절은 배신이 된다. 이건 아주 흔한 인간심이다. 기대가 쌓이면 그것은 권리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권리는 쉽게 분노로 바뀐다. 내가 좋자고 시작한 호의는 결국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것이 되고 그것을 주지 않는 너는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 이쯤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르다. 착한 사람은 원칙이 있다. 거절도 한다. 필요하면 단호하다. 하지만 만만한 사람은 경계가 없다. 늘 예스맨이고 늘 양보한다. 결국 착한 사람은 존중받지만 만만한 사람은 무시당한다. 노자는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의 전제는 스스로의 중심이 굳건할 때이다. 약함이 진짜 힘이 되기 위해선 스스로의 경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저 흐르는 물처럼 사는 게 아니라 흐르되 방향을 정할 줄 알아야 한다. 무작정 순응하는 것은 물이 아니다. 그건 고여있는 웅덩이다. 그 웅덩이는 결국 썩는다. 직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친절하면 어떻게 될까? 모든 걸 해주는 부모, 모든 걸 받아주는 부모. 처음엔 자녀도 고마워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결국 부모는 자신이 만든 기대에 눌리게 된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건 희생이 아니라 기능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해보자. 만약 자녀가 힘들 때마다 부모가 적절히 도와주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준다면 자녀는 독립을 배운다. 이것이 진짜 친절이다. 진짜 친절은 모든 걸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다. 상대가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 기회를 빼앗는 친절은 결국 상대를 나약하게 만든다. 자, 다시 돌아와 보자. 너는 왜 친절한가? 정말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서인가? 아니면 너 자신이 불안해서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인가? 진짜 이유를 마주하지 않으면 내 친절은 결국 너를 갉아먹는 칼날이 된다. 좋은 사람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다. 누구에게나 착한 사람,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사람. 이 사람들은 절대 거절하지 못한다. 혹시 날 미워할까봐, 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하지만 생각해봐라. 그런 불안 위에서 쌓인 관계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내가 싫다고 말했을 때도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때 성립된다. 내가 늘 예스라고만 하는 건 진짜 관계가 아니다. 그건 종속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핵심을 중용이라 했다. 너무 친절한 것도 너무 냉정한 것도 옳지 않다. 중요한 건 상황을 분별하고 그에 맞는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추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진심을 주지 못한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을 잃는다. 이제부터는 연습해야 한다. 거절하는 연습.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죄송합니다. 이번엔 어렵습니다. 지금 제 일도 많아서요. 이 말들을 연습하라. 처음엔 어렵다. 죄책감도 생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된다. 그 말들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라는 걸. 너는 누구에게나 친절할 필요 없다. 친절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친절은 힘이고 그 힘은 내가 통제해야 한다. 통제하지 못하면 그건 내 목을 죄는 줄이 된다. 다시 말한다. 사람에게 너무 친절하지 말아라. 그 말은 결국 너 자신을 위해 하는 말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호의를 갈망한다. 누군가 나에게 웃어주고 배려해주고 먼저 손을 내밀면 우리는 쉽게 마음을 연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감정의 흐름이 아니다. 심리적 비디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무언가를 되돌려줘야 할 것 같은 압박. 이 압박은 때론 관계를 굉장히 기형적으로 만든다. 상대는 그저 친절하게 행동했을 뿐인데 그 친절이 부담이 되고 의무가 되고 결국 그 사람을 피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친절은 도구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친절은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오해될 때 사람을 조종하는 무기가 된다. 가스라이팅도 결국 친절에서 시작된다. 처음엔 잘해준다.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맞춰준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상대는 기대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기대는 통제로 변질된다.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넌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이 말이 시작되면 이미 관계는 권력의 불균형 속에 빠져든 것이다. 친절이란 결국 감정의 거래다. 그래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않으며 그저 자기 고통이 끝나기를 바랄 뿐이다. 냉정하지만 사실이다. 우리는 타인의 슬픔에 진심으로 아파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숨어 있다. 그렇다면 내 친절도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한다. 진짜 상대의 고통을 위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 위안인가? 감정은 공평하지 않다. 내가 10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그 사람은 그것만 기억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좋았던 기억보다 나빴던 기억을 더 강하게 기억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친절도 마찬가지다. 내가 100번을 배려해줘도 한 번 거절하면 상대는 그 사람이 변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게 인간이다. 좋았던 모든 시간보다 단 한 번의 거절에 더 민감한 존재. 그래서 중요한 건 기준이다. 나를 위한 친절인지, 상대를 위한 친절인지, 호의인지, 허용인지, 배려인지, 복종인지. 데리다는 타자에 대한 응답을 철학의 핵심으로 삼았다. 그는 말한다. 응답은 책임이다. 그렇다면 너는 책임질 수 없는 응답을 하고 있진 않은가? 누군가에게 언제든 괜찮다고 말하고 정작 힘들 땐 그 말을 후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얼마나 많았는가? 기억하라.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니다. 거절은 책임을 조절하는 기술이다. 책임지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진짜 친절이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말 것. 받아들일 수 없는 부탁은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것. 이게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이런 것도 있다. 너는 언제 가장 화가 나는가? 대부분은 내가 친절했을 때 이용당했을 때다. 기대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그만큼 해주겠지. 하지만 인간은 절대 내 기대만큼 반응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이 아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다. 기대를 하지 마라. 기대 없는 친절은 평온함을 주고, 기대가 섞인 친절은 분노로 끝난다. 감정 조절의 핵심은 기대 조절이다. 너무 잘해주지 마라.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주지 마라. 처음부터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마라. 모든 관계는 간격을 유지해야 건강하다. 너무 가까운 관계는 숨이 막히고, 너무 먼 관계는 끊어지기 마련이다.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를 감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에 있다. 이건 모든 인간관계에 해당된다. 연인, 가족, 친구, 직장,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지나치게 챙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건 이미 관계가 기울고 있다는 신호다. 그런 신호를 외면하지 마라. 무너지는 관계는 언제나 너무 많은 것을 주는 사람 쪽에서 시작된다. 내가 진짜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불편한 부탁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 너를 소비하지 않도록 경계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 보호는 이기심이 아니다. 자기 보호는 책임이다. 너 자신에게 지는 책임. 내 안에 자존감이 없으면 친절은 끝없이 헌신이 된다. 헌신은 곧 착취가 되고, 착취는 분노로 바뀐다. 그러니까 친절을 베풀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챙겨라. 너는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다. 너 자신이 무너지면 그 어떤 친절도 의미가 없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내가 베푼 친절에 대해 몇 번이나 고맙다 라는 말을 들었는가? 그리고 그 중에 진심이 느껴졌던 적은 몇 번이나 되었는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왜일까? 사람들은 내가 한 선행을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는 건 이익뿐이다. 내가 무엇을 해줬는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아프지만 진실이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계속 상처받는다. 계속 배신당했다고 느낀다. 하지만 사실 상대는 배신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일 뿐이다. 문제는 내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걸 줬다는 데 있다. 너의 호의가 그들의 기대를 키웠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순간 넌 배신자가 되어버린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말했다. 성숙한 사랑은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를 원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은 친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도와주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과 도와주지 않으면 불편할까 봐 하는 것. 이 둘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자유롭고 후자는 강박이다. 너는 어느 쪽인가? 사람에게 너무 친절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이기적인 인간이 되라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내가 자기 자신에게도 친절하라는 뜻이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의 친절은 결국 파괴적이다. 자신을 태워서 만든 온기는 언젠가 재가 되어 사라진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하다.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 선을 긋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용기. 지금껏 좋은 사람이라는 틀 안에서 많은 것을 참아왔을 것이다. 불편해도 웃었고, 화가 나도 이해하려 했고, 상처를 받아도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너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이 돼야 한다.
가끔은 말해야 한다. 지금 이 말 불편합니다. 그 부탁은 힘들어요. 더 이상 이렇게 대하지 마세요. 이 말들이 어색하겠지만 이건 관계를 끊기 위한 말이 아니라 진짜 관계를 지키기 위한 말이다. 내가 늘 참기만 하면 상대는 몰라준다. 사람은 누군가의 고요한 희생에는 둔감하다. 반면 누군가의 단호한 표현에는 민감하다. 말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표현하지 않으면 존중받지 못한다. 내 감정을 정중하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너는 진짜 존중받는 사람이 된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남의 생각은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있는 건 나 자신의 선택뿐이다. 그러니 남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 그들의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지를 고민하지 마라. 대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를 고민하라. 너는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냉정한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결론을 내릴 때다. 사람에게 너무 친절하지 말아라. 그 말은 곧 너의 시간, 너의 감정, 너의 에너지를 너무 쉽게 내어주지 말라는 뜻이다. 모두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다. 모두를 만족시킬 필요도 없다. 그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진심으로 다가가면 된다. 친절은 선택이다. 강요된 친절은 폭력이다. 너 자신을 잃지 마라. 착하기만 한 사람은 결국 아무도 구하지 못한다. 진짜 강한 사람은 경계를 세우고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에게 너무 친절하지 말아라. 이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다. 이건 철학이다.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한 삶의 전략이자 태도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만든다. 그 관계들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쓴다. 그 가면은 처음엔 도움이 된다.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갈등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면은 점점 무거워진다. 진짜 나를 숨기게 되고, 진짜 감정을 말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나는 그 관계 속에서 점점 사라진다. 그럴 바엔 차라리 처음부터 진짜 내 얼굴로 마주해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그걸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늘 걱정한다. 이 말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행동하면 내가 너무 차가워 보이지 않을까? 그 걱정이 나를 억누른다. 그리고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점점 지워간다. 하지만 생각해봐라. 너를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면 너의 솔직함을 미워할까? 아니다. 오히려 내가 솔직할수록 더 안심한다. 그 사람은 가면을 쓰지 않는 존재라는 신뢰가 생긴다. 그리고 그 신뢰가 관계를 진짜로 만든다. 장 자크 루소는 말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도처의 사슬에 묶여 있다. 이 사슬은 누가 만든 것인가? 타인인가? 아니다. 대부분은 내가 나에게 씌운 것이다. 착한 사람, 참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허상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온 것이다.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사슬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 사슬은 마음에 걸려 있다. 그 마음을 정리할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온다. 친절하지 말라는 말은 냉정해지라는 말이 아니다. 단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주고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언제 친절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는 관계에서만, 내가 소진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기꺼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 친절은 자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어떤 친구는 항상 도움만 받는다. 연락도 필요할 때만 한다. 감사 인사도 형식적이다. 그런데도 너는 계속 잘해준다. 왜냐면 그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묻자. 그건 정말 관계인가? 아니다. 그건 관계의 흉내일 뿐이다. 관계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일방적인 흐름은 관계가 아니라 구조다. 그리고 그 구조는 너를 착취하고 있다. 진짜 강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내 감정을 다룰 줄 아는 데서 온다. 내가 화났을 때 말할 수 있는 용기. 내가 지쳤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결단. 내가 억울할 때 침묵하지 않는 정직. 이것들이 모여 한 사람을 진짜 강하게 만든다. 이기적이지 않고도 단호할 수 있다. 냉정하지 않고도 경계를 그을 수 있다. 불친절하지 않고도 소모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내 감정에 대한 민감성이다. 내가 언제 필요한지, 내가 언제 억지로 웃고 있는지, 내가 언제 진심이 아닌 말을 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채야 한다. 그걸 놓치면 어느새 너는 공허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칸트는 말했다. 너 자신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 너는 누군가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도, 누군가의 계획을 채워주는 퍼즐 조각도 아니다. 너는 온전한 목적 그 자체다. 그러니 너 자신을 함부로 소비하지 마라. 우리는 종종 사람을 잃을까 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사람을 붙잡기 위해 내 자신을 잃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아무도 남지 않는다. 사람도, 나도. 그러니 다시 한번 되새겨라. 사람에게 너무 친절하지 말아라. 진짜 친절은 경계를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경계는 사랑과 존중, 자존감의 울타리다. 마지막으로 남는 말은 이것이다. 가장 위대한 친절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이다. 너 자신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그 어떤 관계도 건강할 수 없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 하지 마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마라.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누군가를 진짜로 도울 수 있다. 경계는 차갑지 않다. 오히려 따뜻한 것이다. 경계가 있어야 사람은 편안해진다. 물리적 공간에도, 마음에도, 말에도 이쯤이면 됐다는 선이 필요하다. 그 선이 있을 때 사람은 서로를 억압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 그 관계는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천천히 소모시키고 있는가? 우리는 때로 관계를 끊는 것을 실패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니다. 어떤 관계는 끝내야 건강해진다. 끊는 것이 도망이 아니라 살기 위한 결단일 때도 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은 항상 옳다. 지금 내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고 있다면 그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방식이 틀린 것이다. 내가 너무 많이 주고 있다면 그만큼 덜어내야 한다. 너를 위해서라도. 철학자 미셀 푸코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기술, 그것이 진짜 윤리다. 라고 말했다. 타인을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설계해야 한다. 내가 스스로를 돌보는 방식이 너의 세계를 결정한다. 자기 돌봄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다. 자기 돌봄은 나는 이만큼만 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이다. 스스로에게 허락을 주는 힘.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지금 이 감정도 괜찮아. 이 선택도 괜찮아. 그렇게 자신을 믿어주는 일. 그게 철학이 말하는 진짜 자기애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자기 돌봄이다. 너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멈추는 것, 너를 매번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 그게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좋은 면이 있어요. 그때는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건 과거다. 지금 너를 지치게 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 너는 과거의 고마움에 현재의 감정을 가두면 안 된다. 우리는 사람을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자신을 믿는 일이다. 너의 감정, 너의 판단, 너의 결정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어.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와 함께 살아야 할 필요는 없다. 너에게 진짜 중요한 사람은 10명 중 1명이면 충분하다. 그 한 명에게만 진심을 다해도 내 인생은 훨씬 따뜻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에겐 예의와 거리만 유지하면 된다. 친절은 선택이지 책임이 아니다. 모두에게 다정할 수는 없다. 너무 많은 이에게 마음을 쏟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사람에게 줄 여유가 사라진다. 그러니 다시 강조한다. 사람에게 너무 친절하지 말아라. 진짜 친절은 누구에게나 흩뿌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건네는 것이다. 내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지 마라. 내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지 마라. 그건 낭비다. 더구나 위험한 낭비다. 그런 사람은 너를 약하게 만들고 너의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짜증이 날 때, 속상할 때, 억울할 때 그 감정을 참지 마라. 말로 해라. 글로 써도 좋고 상대에게 조용히 전달해도 된다. 표현이 곧 존중이다. 표현하지 않는 감정은 항상 병이 된다. 철학자들은 삶을 해석의 기술이라 했다. 같은 현실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지금부터 너는 세상과 타인을 해석하되 무조건 좋게 보지 마라. 내가 불편하다면 그건 불편한 게 맞다. 그 감정의 해석을 너무 빨리 이해로 덮지 마라. 진짜 철학은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왜 나는 이렇게 친절한가? 왜 나는 거절을 못하는가? 나는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소모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던져라. 그리고 그 안에서 너만의 기준을 세워라. 그 기준이 곧 너를 보호하는 철학이 될 것이다.